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익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국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넘어서기 위한 인문학적 치유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크고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아주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온 인물들 아인슈타인 그리고 마릴린 먼로 잘 아시죠? 그 옆에 있는 분도 아시죠? 우리 채은이 우리 배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미인이었던 마릴린 먼로에 못지않은 그런 미인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릴린 먼로와 이 아인슈타인 사이에 연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인슈타인과 이제 마릴린 먼로의 나이 차는 26살이 납니다. 마릴린 먼로가 26살이 어리죠.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한테 대쉬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합니다. 뜬금없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겠지만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마릴린 먼로만큼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릴린 먼로는 남성 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분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바람둥이들 중에서 미워할 수 없는 바람둥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연문을 퍼뜨리고 또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겠죠. 그런데 마릴린 먼로한테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죽고 나서 마릴린 먼로한테 물어봤답니다. 만난 남자 중에 가장 섹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가장 똑똑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물어봤더니 마릴린 먼로라고 얘기했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대답인데요.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재적인 물리학자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렇게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었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에 일본에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뭐 일본 얘기니까 연합군 측에 있었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자업자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핵 분열이나 핵 융합 에너지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폭탄이 돼서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니까 절망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1955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그 전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훨씬 더 앞섰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인류는 우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우주를 최소한도 우주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우주에 진출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천재적인 물리학자이자 수학자답게 이웃과 잘 사는 법을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기
E= MC 좌승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그런 방정식처럼 방정식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실패를 했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웃과 잘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은 사실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인슈타인이 이런 방정식을 찾겠다고 생각하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또 문학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인문학적인 연구죠. 예를 들면 그 많은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살아있는 존재같이 우리한테 느껴지면 그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저렇구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지금 버릴 수 있다,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능했던 건 걔네들이 16살, 1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년 전에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걔네들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사랑 이야기를 쫙 읽다 보면 충분히 현대에도 이런 캐릭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랑에는 이런 면이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사랑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랑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 것이 인문학이죠. 이제 제가 이렇게 인문학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달려오다 보니까 좀 숨이 차서 이 이야기도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주제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은 뭐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고요. 또 가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야기 이제 막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치료라는 말을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여기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2007년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개념이었었는데요. 심리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이런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문치료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말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론 연구를 한 10년 동안 한 10명이 좀 넘는 연구진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2016년에 그 연구를 이제 공식적인 연구를 끝내고 여전히 그 연구의 후속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는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 사실 구체적으로 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거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는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치료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치료라는 말과 더불어서 적정인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미와 인문학적 자유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인문치료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인문치료라는 게 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그 인문학 외에 위기니 뭐 이런 말들이 항상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그때 이제 국가에서 인문학의 부흥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해서 인문학 역사상 유례없는 돈이 투입이 됩니다. 1년에 한 400억 정도씩 10년 동안의 사업이 이제 마련되는데 그거를 인문 한국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 한국 사업에 각 대학교의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니들 아이디어를 내봐라. 맨날 바람 잡아먹고 구름똥 싸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야말로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문학을 한번 너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40여 개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남대학교에서는 감성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인문치료라는 걸로 해서 그 뒤로 계속 전남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서로 오고 가면서 교류를 계속 맺었었죠. 그 덕분에 저도 이제 광주에 자주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이고 영어의 표현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프로필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래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몰라도 프랑스어로 뒤지면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어나 일본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하니까 거기서 얻어온 정보는 사람들이 그거 거기서 갖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프랑스 사이트를 뒤져갖고 갖고 오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또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분석하는 데는 정말 세계 1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분석적 해석들을 내놓은 것은 아주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문치료라는 건 없었고 예술치료라는 게 있어서 그쪽을 같이 이게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쪽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과 뭐 이제 예술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저도 프랑스 가고 또 프랑스 사람들 여기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뒤진 것 중에서 예술치료에 관한 책 중에 가장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09년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그런 학회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학회 활동보다도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고 1년째 됐었을 때 우리 전국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모아가지고 학술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래 이제 국내 학술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였는데요.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야 인문치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좀 한번 우리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다 만류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아무런 이론적 정립도 돼 있지 않고 그저 이제 막 이름만 갖고 시작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근데 군부대 지금 요즘에 부적응 장병이라고 해서 그 옛날 군대 같지 않고요. 애들이 막 안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만 모아놓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친구들 보면 막 그 우리 국방이 과연 이 지탱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엉망진창이죠.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뭐 심리 치료도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지휘관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인문학이라는 게 혹시나 애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달려들고 병사들하고 일주일을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제가 2016년에 그 팀에서 이제 나와서 불문과로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만난 연 인원이 1년에 연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항상 돈을 받으니까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연인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뭐 100여 분이 앉아 계시다. 뭐 지금 100여 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두 번 강의하면 200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교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비행 청소년들,
그다음에 또 자활센터, 재활병원, 뭐 군부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했었죠. 그리고 또 아주 새로운 것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계에 봉착한 것 뭐였었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은 그 심리학 쪽에서의 견제였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문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인문학 하는 놈들이 하다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반응. 두 번째는 야, 그 아이디어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조차도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술치료 쪽이나 심리치료, 심리학 쪽에 가서 좀 뭔가 좀 견문을 넓히려고 하면 언제나 그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당신이 도대체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제가 공부한 이런 식의 인문 치료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것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 서론이 좀 길었던 건 워낙 처음 듣는 그런 그 개념이실 거여서 제가 조금 이제 그 개념을 좀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라 하는 그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그 나름대로 이론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요 부분 잠깐 제가 더 드려야 되겠군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지금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심리치유라든지 공동체 치유라든지 또 폭력, 국가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만약에 이 중에서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것을 생활화할 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학회 가면 저희처럼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이론이라고 하는, 특히 저처럼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의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뭐 비평 이론이라는 건 있습니다만 그거 다 뭐 비평가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비평이라는 장르를 문학의 한 장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올려놓은 것일 뿐이고요. 문학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감동을 주면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 사람한테 자꾸만 이런 무슨 이론을 근거로 하냐 이런 말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인문치료라는 걸 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할 수 없이 유명하다는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강연을 들었는데 부족했고요. 그래서 아예 대학교를 다시 다녔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대학을 제가 상담심리학과 들어가서 뭐 졸업하는 데 한 5년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충 소위 말하는 그 심리학의 가장 큰 이론이라고 하는 정신 이제 분석,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인지치료, 그 다음에 4세대 심리치료라고 하는 이 큰 4개의 카테고리를 보면 그 카테고리 안에 공통적인 그 구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무의식이라는 것, 진공, 무의식, 비어있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계에 비거나 불완전한 게 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공을 얘기했을 때도 난리법석이 났었던 것이고요.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존재여서 성격이 구성되고 발달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성격 발달 이론이 어느 이론에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론이 있고요.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병인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병인론이 생기면 그 병이 과연 얼마나 중한가를 평가하는 진단평가 시스템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의 치료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재확인하는 자체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인문치료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강박에 시달릴 때, 일단은 저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중에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겁니다. 인문학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특질 중에서 이러한 특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인간은 이 소통의 리비도를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뭐냐면 리비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프로이트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성적인 뭐 욕망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리비도라는 라틴어는 인간의 그 욕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교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리비도에 대해서 세 가지 리비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리비도 CND, 두 번째가 리비도 센티엔디, 세 번째가 리비도 도미난데 이렇게 세 개 얘기하죠. 감각적인 그 욕망, 그 다음에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세 번째 알에 대한 욕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욕망이란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아우렐리우스가 쓰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리비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벙어리 맹가슴 마른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임금님기 당나귀 이건 이제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자기 속 안에 있는 말을 못해서 누구와 대화를 못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런 병들이 있는 존재, 인간은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소통의 종류는 나와 나의 소통이 있고요. 또 나와 남 간의 소통이 있는데 나와 남 간의 소통은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 그야말로 남이고요. 그 다음에 남 중에서 특히 가족의 문제, 우리가 요즘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족 치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족의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띄어놨습니다. 사회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의 문제까지 다뤘습니다. 나와 나의 문제라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와 나의 몸과의 문제, 나와 나의 마음과의 문제입니다. 나의 몸과의 문제는 사실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 아예 그런 그 분야가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경 썼더니 아주 피곤한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더니 바로 체해버렸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그건 이제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코소매틱 개념은 의사들하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자들 뭐 이런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아예 사이코소매틱 학회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뭐 이제 우리 인문학에서 다룰 만한 분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과의 대화입니다. 마음과의 소통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명의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렇죠. 5초 지났으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우리 잘 모릅니다. 자기가 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자기 중에 내성적인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가 내향적일 때가 많지
라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경우를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성적이라는 거, 자기가 내성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걸 부정합니다. 그것도 자기인데 괴롭죠. 폭력적인 자기를 봤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자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해야 합니다. 자기로 인정할 때, 그 모든 자기가 자기라고 인정할 때,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일종의 자기와의 소통의 개념입니다.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니까 이제 러프하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대충 그림을 그리면 소통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나와의 소통이 있고 남과의 소통이 있다. 결국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기 위한 그런 이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몸과의 소통, 그다음에 내 마음과의 소통, 그다음에 남과의 소통은 직접 소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것처럼 직접 소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제가 간접 소통이라고 했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가 교도소나 소년원에 있는 재소자들입니다.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회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이제 이 인문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결국 이런 분류 속에서,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결국 소통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줄이고 소통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문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 이 소통에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우선 인지, 그다음에 공감, 그다음에 표현입니다. 인지라는 말이 사실 심리학에서 만들어낸 우리식의 번역어이긴 한데 그런 개념의 인지라기보단 그 알아듣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그 센터의 프로그램 중에도 알아차림 명상,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그 명상 프로그램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무언가가 정말 제대로 알기죠. 그리고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공감 능력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예를 제가 재밌게 들어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 뭐 남자애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지내게 됐는데 무시무시하죠. 뭐 온몸에 문신이고요. 그냥 뭐라 그러면 폭력이 막 나옵니다. 뭐 17, 18, 19 이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뭘 하다가 제가 좀 친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이 좀 있었던 상황이어서 걔네들 데리고 지리산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많이 했죠. 보호관찰관들은 반대 많이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가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지리산을 올라갑니다. 제가. 그런데 얘네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이었었는데요. 더우니까 이제 팔 걷기 시작하고 그런 거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등산하던 분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걔네들의 대화의 3분의 2가 욕이거든요. 야, 뭐 XX야, 물 안 줘, 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가던 사람들이 전부 당황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갔던 보호관찰관이 저한테 보십시오. 못 올라갑니다, 애들. 이제 여기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서 저는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서 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애들도 다 알죠, 분위기를. 저한테 굉장히 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거기서 태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야 태수야, 말이 왜 표현이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봐. 이보시게 정황군,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실 수 있으시겠나? 내가 목이 몹시 마르다네. 그랬더니 애들이 아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일단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또 올라가게 됐어요. 한 번 더. 그런데 애들이 대화를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들끼리 낄낄대고 웃으면서 막 대화를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들이 너무 차분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행동도 그렇고. 주변을 따라오던 등산객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나눠주고
여러분들 등산해 보셔서 알지만 올라갈 때까지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말이, 외부로 표현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의 속을 바꿔놓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하고, 남을 또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남과 나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유적인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긴 하죠. 깨달음을 얻지만 깨달음이 곧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옛날부터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심리학 같은 건 이제 200년도 안 된 학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바로 저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카타르시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카타르시스는 의학 용어인데요, 배설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싸고 그래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정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무언가가 입력이 되는데,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이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그것을 잘 배설해야 되는데, 그 배설은 어떤 배설이냐? 우리의 정념의 배설입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패션, 여러분들 영어에 예수의 패션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희, 노, 애구, 애오, 욕, 우리의 칠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도 얼추 비슷할 겁니다.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우리는 이런 정서적인 배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들로부터, 어디로부터 슬픔과 기쁨, 노여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여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정서라고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부정적인 정서마저도 정서 전체를 보고 올 때, 호흡을 그야말로 패션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내고 배설하는 행위,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픔 같은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 자기를 자꾸 슬프게 해요. 근데 슬픔을 안 느껴. 오기만 나고요, 분노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눈물,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딱 때려주면 울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이나 또 문학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딥스 왕 같은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 자기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친어머니랑 결혼해서 자식을 줄줄이 낳다가 20몇 년 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 막장 드라마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리 용감한 작가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넷플릭스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공부해야 될 만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이야기로 보고 있거든요. 오이딥스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오이딥스 왕의 이야기, 그 끔찍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야말로 두려움, 우와,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오카스테 어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자기 눈 찌르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저희 어머니, 이제 92세 되신 어머니 지금도 드라마 보면서 울다가 화를 내시다가 현실과 거의 제대로 구별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라마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인간의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잘하려면, 이제 이런 카타르시스를, 그러니까 결국 그 선생님 얘기는 이런 얘기군요. 드라마 많이 보라는 얘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많이 보셔도 되고요. 근데
카타르시스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화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뭐 이제 화가 많이 나요. 뭐 사기도 당하고 뭐 해서 굉장히 순하게 살아갔던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을 치료한다고 어떤 치료사가 와서 막 야 너가 뭐 너 같은 형편없는 여자가 왜 나한테 대들고 그래? 뭐 4억밖에 안 뺏겼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약을 올립니다.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그러면서 여기 묻어뒀던 걸 폭발하는 거죠. 얌전한 양반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때쯤 뭘 주냐면 솜방맹이를 하나 줍니다. 솜방맹이를 막 또 때려요. 때리게 만들어. 소리 지르고 솜방망이 때려요.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그런 그 연극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카타르시스 폐차장 가서 자동차 부시기 이런 거 시원해진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카타르시스 행위는 감정의 격발 행위가 아닙니다. 모아놨던 감정을 총알 쏘듯이 빵 하고 터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안 그렇습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신체적으로도 잘 나와야죠. 정상적으로 갑자기 펑 하고 쏟아져 나오면 그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감정이 배설되는 것도 규격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 감정이 폭발하다 보면 바운더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다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붕 떴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라앉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년들, 제가 지금 10년째 만나고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치료사들이 옵니다. 좋은 뜻으로 오죠. 뭐 심리하는 분들도 오시고 예술 치료하는 분들도 오시고 와서 2박 3일 동안 예수놀이 하다 갑니다. 갑자기 2박 3일 동안 내가 너희들 다 들어줄게. 얘기해. 애들은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억을 못해요. 옛날 얘기하라고 하면 옛날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슬픈 일은요. 우리 인간은 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그걸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자기들의 어린 시절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리고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어떻게 살래가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치료를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걔네들을 그냥 다 들쑤셔 놓습니다. 겨우 아무런 상처를 막 헤벼 파는 거죠. 그리고 가버립니다. 아 그래, 걔들 막 울고 난리 나요. 근데 그것이 야 봐라 이런 현상, 야 나 굉장하지. 이렇게 내 몇 마디에 애들 울고 막 감정 벌써 내가 터치했잖아. 감정 터치한 게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우리처럼 여기처럼 무슨 물론 부모 잃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것도 큰 아픔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다루는 아픔은 그 정도의 것과는 또 얘기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거는 기본으로 다 당하는 거고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그런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런 것에 상처로 후벼 판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행위, 첫 번째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무슨 말씀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서적으로 많이 슬퍼하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화내시고 희노애구 애호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이 위험하게 감정의 격발의 형태가 아니라 차분한 일정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형태로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입니다. 노래를 듣고요. 영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폭력에 관련되는 서적들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를 읽고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는데 그리고 그런 정서적 순화 행위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그러한 원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정서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정서가 고갈될 때 인간은 더 이상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감정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채우는 힘, 그것은 끊임없는 감동을 받는 일입니다. 감동 많이 받을 수 있죠. 주로 그래서 그 감동이 또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울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가 고급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는 아주 모든 사람 쉽게 그저 넋놓고 보면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보통 소설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소설책 읽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애들도 하는 걸 보면 아빠는 책 좀 읽어야 되겠어. 그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소파에 들어 눕는 것부터 합니다. 딱 들어놓고 뭐 먹을 것까지 갖다 놓으면 더 좋고요. 책 절대로 못 읽습니다. 책은 책상에 앉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책조차도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감동을 얻게 되면 그런 감동은 쉬운 과정을 거쳐서 얻는 그 감동보다 언제나 큽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림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연극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노력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들 그건 당연히 뭐 평소 때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노력하셔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프로포즈하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근데 꼭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술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예술 치료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술 치료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실 음악 미술 시간이 똑바로 진행됐다면 안 해도 될 내용들입니다. 그때 제가 뭐 벌써 거의 많은 옛날 사람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 미술 시간, 음악 시간에 전부 다른 공부 시켰잖아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다 그렇게 해서 뭐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리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7개 학문, 학생들이 배워서 인간 돼야 되는 학문 중에 음악이 들어갔겠습니까? 음악 미술 절대로 등한히 할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여기 혹시 젊은 뭐 이제 애를 낳고 애를 키울 그런 계획이 있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한테 그냥 가서 바이올린 학원 갔다 와, 피아노 학원 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같이 음악과 그림을 아름다움을 뭐 아름다운 거 그거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감동을 자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이제 뭐 이야기를 가기 전에 이런 거죠. 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너무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하면 잠깐 볼까요? 한 번도 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큰 소리를 못해요? 아니 감정이 나빠지면 돈을 못 받을까봐. 네. 자 이게 이제 4분 50초라서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렇게 이제 저런 TV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량이 나와야 되니까 저런 분량이 나오는데 저렇게 감정을 격발시켜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런 것에 이제 뭐 발을 뛴 지가 거의 이제 벌써 2007년부터니까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 15년의 경험에 의한 제 확신입니다. 그것은 자 어쨌든 카타르시스 여러 종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를 통한 카타르시스 잘 아시잖아요. 특히 유럽 축구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남성 호르몬입니다. 동물한테도 나오고 인간한테도 나옵니다. 이 수컷들한테 테스토스테론이 발정기 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나오면 밥도 안 먹습니다. 오로지 그냥 교미할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숫사슴 둘이서 막 싸워. 옆에서 사자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러다 둘이서 뿌렁켜갖고 사자한테 고스란히 2마리 다 잡혀먹고 이런 바보 같은 짓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인구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언제나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100의 비율로 태어난답니다. 남자가 조금씩 더 태어나는 거죠. 내버려두면 남자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남자가 130대 여자가 100 정도 될 때면 이래 없이 전쟁이 벌어진답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수컷들은 호전적입니다.
뭐 서열 싸움부터 시작해서 어깨 싸움 하려고 그러고 나이가 60이 다 된 뭐 올해 저도 이제 환갑 맞습니다만 지금도 만나면 야 고등학교 때 걔가 내가 좀 했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동부 유럽이고요. 서부 유럽에서 2차 대전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지금 2022년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데요. 7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서구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세계사에서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쌓일 대로 쌓여간다고 사회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푸는 행위가 저런 축구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 아죠? 훌리건들 거의 저것들이 왜 축구에 저렇게 미쳐갖고 서로 사람을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드는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100% 옳은 얘기인지는 우리가 이제 또 각자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해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영화죠. 영화를 통한 카타르시스. 가장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부러 제가 우리 이제 광주와 이제 연관이 된 그런 영화들이죠. 잘 아시는 영화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택시 운전사 저 두 편만 보고 얘기를 하면 저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화려한 외출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화려한 외출은 너무 심각해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어도 그 안에 페이소스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택시 운전사에는 그 페이소스가 있어요. 페이소스라는 건 웃음인데 그냥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아니라 씁쓸한 그러나 무언가 많이 암시하는 웃음들이죠. 그런 웃음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택시 운전사는 여러 번 봤는데 화려한 휴가는 한 번 보고 말았습니다. 그건 이제 또 저희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할지 그건 또 각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영화를 통한 카타르시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통한 카타르시스. 뭐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그것은 뇌과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특히 음악은 아주 그 과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뇌파 검사 같은 걸 할 때요. 그런 결과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음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연구들이 이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연극. 근데 사실은 한 4년 전인가 황정민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연극을 국립극장에서 했거든요. 저는 뭐 전공이 원래 이제 서양 이제 연극이다 보니까 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것을 뭐 한 20종류의 오이디푸스 왕을 다 봤습니다. 뭐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거, 독일 사람들이 하는 거, 영국 사람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봤는데 황정민이 할 때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잖아요. 근데 그 첫 장면이 이런 겁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그 역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병의 원인이 뭔지를 오이디푸스가 지금 왕이 된 지 2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처남, 사실 자기 외삼촌인데 클레오나한테 가서 델포이에 가서 신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와봐라. 그게 소위 말하는 신탁을 받아와봐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자기 처남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장면. 자기 처남. 그 처남은 아직 오지 않았는가? 제가 목소리가 좀 되나요? 뭐 어쨌든 분위기를 좀 느끼시러 이런 그 한마디에 꽉 잡아야 됩니다. 쫙 왕다운 목소리가 나와야죠. 쫙. 근데 황정민 목소리가 왕다운 목소리 아니거든요. 처음에 아니나 다를까 확 깨게 만듭니다. 야 저거 아닌데. 그런데 5분 딱 지나고 나서 제가 본 어떤 오이디푸스 왕보다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진짜 배웁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보고 느꼈었는데 그 자기가 목소리가 가는 컴플렉스를 완전히 연기력으로 채우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오이디푸스 왕을 수십 번도 더 봤지만 엄청난 감동을 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는. 그런 류의 감동들이 사실은 공부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들은 이 그 효과가 전 참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어려운 소설도 가보고, 그다음 저는 연극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첫 번째, 다른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인문 치료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치료라는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혹은 나쁜 기억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피폐되어가는 정서를 더 이제 보강시켜주는, 그야말로 정서를 더 풍요롭게 보강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감동으로부터 올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감동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감동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는데, 그건 뭐 오늘 제가 프로포즈한 거 말고도 또 다른 루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와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잠깐만 제가 요거를 자, 이제 아까 말씀 두 번째 이야기로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로고 테라피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치료라는 걸 공부하는데 예술 치료뿐만이 아니라 철학 쪽에서도 철학 치료라는 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생각,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 중에 하나,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게 잔머리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이쁨 받을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 편하게 잘 수 있을지 생각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한테 막 혼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왜 슬프지? 슬픔의 본질이 무엇이지? 나는 왜 배고파하는 걸까? 배고픔을 참는 것과 배고픔을 못 이기고 달려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을 강아지는 모르죠.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슬프지? 나 지금 슬픈데? 슬픔이라는 건 뭐지? 나 지금 가슴이 아픈데, 답답한데 이 아픔이라는 건 왜 오는 거지? 이런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대한 생각, 제가 표현한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말로는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생각을 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존재, 이 존재의 능력, 그러니까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이 갖지 못한 인간만의 능력, 우리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진에 보시는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유태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유태인 수용소에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4월 30일 날 이 전쟁이 끝난대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동료들 중에. 그런데 4월 30일 날 그때까지 너무 막 힘이 없던 사람이 잘 살다가 4월 30일 날 그런 일이 없고 나니까 4월 31일 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이 사람 한 거죠. 원래부터 정신과 의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45년에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살아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나온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매일같이 면도를 했대. 근데 그 면도 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깨진 사기 같은 거로라도 면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일군들이 유태인을 죽일 때 약해 보이는 사람부터 먼저 죽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내버려둬. 왜냐하면 사역도 시킬 수 있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속 자기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자기가 건강하게 보여서 자기는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씁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처음에 썼는데 이제 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 체험기 이렇게 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떤 번역이 됐냐면 인간의 의미 탐구, 미닝을 탐구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바로 이 의미의 문제입니다. 의미의 문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버틸 수 있지만 그걸 놓치고 나면 바로 무너져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내적인 힘, 즉 끔찍한 경험을 개인의 성장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벌써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화시키지 않고 우리 80년대 겪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겪었던 우리의 그 아픔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우리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어느 순간인가 인문학의 위기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 5, 6년 지나니까 갑자기 또 인문학의 열풍이 붑니다. 변한 건 사실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디자인 인문학, 빅데이터 인문학, 미술관엽 인문학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디자인 인문, 들립자, 문문자 인문, 그 다음에 또 인트로덕션이죠. 빅데이터 개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책들이 전부 저렇게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개론이라든지 또 인문이라든지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올 때와 달리 저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올 때는 제대로 된 책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제목만 저렇게 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소한도 제가 본 그 책들은 그 안에 성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빅데이터를 공부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차이를 공부하고 그래야만 해. 라고 하는 거기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또 그동안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라고 하는 통시적, 공시적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인간의 삶과 밀접한 그 이제 연결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고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성찰의 개념이 있는 책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문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들이었습니다. 저 성찰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제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이 기계, 단두대 아시죠? 단두대. 사람 목 자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발명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만들어지는데 그로부터 2년 있다가 1891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기요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였는데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너무 잔인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꽁꼬르도 광장이라고 지금 그 혹시 그 전에 관광을 해보신 분들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그 앞쪽으로 샹젤리제로 올라가는 쪽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꽁꼬르도 광장에서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하루에 2,000명의 목을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 한 자리에서. 근데 그 당시에 목을 자르려면 지금 밑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근육이 있는 곳이 목입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가 전체 몸무게의 보통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거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이 목 근육이 엄청난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목 근육을 경직시키면 칼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생활 해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총검술을 배울 때 보면 찌른 다음에 빼는 동작에 굉장히 그 힘을 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번 들어가면 근육이 확 경직하면 칼을 잡아버리면 안 빠지거든요. 그만큼 심지어는 여기 내 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칼이 잘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근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거죠. 하물며 자기 목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이대는데 목을 얼마나 움츠리겠어요. 잘 자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도끼질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기 또 찍겠다 찍어서 거기를 찍을 수 있는 도끼의 달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5cm만 벗어나도 딴 데입니다. 머리통 터지고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더 잔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비규환입니다. 뭐 죽지 못해서 뭐 머리통도 고통스러운 사람 그거를 보고 기요땡이라는 의사가 저 기계를 만든 겁니다. 너무 가자마자 오 덜컥 정말 기계가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저렇게 자동화가 안 되고요. 금방 발전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탁 쓰면 쭉 앞으로 뻗고 뻗는구를 하는 순간 그냥 목이 잘려버리는 거죠. 긴장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목 자르는 망나니도 굉장히 인간적인 거라는 거 생각을 해보셨었어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뭐 그냥 끔찍한 사람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칼로 목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혼을 빼놓는 겁니다. 춤추다가 싹 갖다 대고 잘라라 이 새끼야. 그런데 빡 빼. 한 서너 번 하면 지치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허점을 보고 그 순간 잘라내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사실. 물론 뇌물을 받으면서 뭐 더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망나니의 칼춤은 그런 데서 오는 인간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렇게 끔찍한 상상하기도 힘든 이러한 일을 프랑스는 1789년에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서양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잠깐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역사,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모던이라는 개념으로 나뉘거든요. 그 모던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현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던 타임을 근대와 현대로 나눈 나라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짐작하시겠죠? 일본이 만든 말입니다. 일본이 극서양을 하겠다고 해놓고 서양을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일본이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메이지 시대부터 봅니다. 유신부터. 정말 징글징글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번역도 그렇고. 근데 2000년대부터 공부 안 합니다. 도쿄대생들은 바보가 되어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2000년도에 나와. 그만큼 책을 안 읽게 되죠.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공부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공부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책을 번역하고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서양을 극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진주만을 치고 하던 그 시절에 자기들은 이제 서양을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이 서양의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게 현대였습니다. 근대 현대 차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나라 현대와 근대는 언제 나뉘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물론 5초만 지나면 제가 합니다만 혹시 생각을 좀 해보세요. 희한하죠. 저도 제가 80,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국민학교 때도 국사는 배웠던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이상하게 2학기에 끝날 때쯤 되면 2학기 끝쯤 되면 가보경장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가리키고 말어. 아직까지 교과서 뒤에는 이만큼 남아있는데 선생님한테 이상해서 선생님 뒤 시험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럼 그런가 보다 진짜 시험이 안 나와. 심지어는 입시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왜 그런지 이제는 우리 다 알죠. 근대사를 가리키지 않았던 겁니다. 지침이었던 겁니다. 근대사 건들지 마. 국사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근대사 건들다 보면 이승만 와야 되고 박정희 와야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박정희 때. 그러니까 아예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았었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를 강제 이제 점령하고 나서 우리나라를 또 이제 샅샅이 공부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정보부가 우리나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그 기관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는 쪽발이 외놈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때 걔네들은 우리를 300년, 400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했죠. 그 상황에서 우리 조선에 와서 우리 한반도 역사를 자기들 역사 만들듯이 서양의 역사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 저기서 보시는 근대, 모던 타임이라는 타임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저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유럽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니까 유럽이. 그 전에 유럽은 중국이나 아랍에 비해서 정말 미개한 동네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유럽, 미국, 서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그 서구가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를 거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된 것.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첫 번째, 여기 우선 인간주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중세를 지탱하던 종교주의, 기독교로부터의 탈피입니다. 휴머니즘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앙 집권입니다. 봉건제도의 몰락이니까요. 봉건제도가 몰락한다는 건 중앙에서 제후들이 몰락하고 관료를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두 시스템이 서양 근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본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중세 시대가 있었으니까, 봉건 시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고려 초기, 후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고려 시대 후기부터 우리는 과거 제도를 들여놨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또들이 다 관료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내는 관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암행어사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했었죠. 그러니 중앙집권적 관료 정치는 서양의 근대보다도 앞섰어요. 두 번째, 종교로부터의 탈피, 인간주의, 휴머니즘, 불교와 유교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로부터의 탈피입니다. 유교는 지극히 교라고 우리가 명칭해서 그렇지 유학입니다. 거긴 신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참 화가 났겠어요. 그 뒤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양한 조작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감춰졌었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강조하기도 합니다. 학생들한테 우리의 자부심을 가져라.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대사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한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냐?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또 산업화라고 하는 개념, 이런 또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느렸죠. 후진국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앞에 보시지만 우리의 근대, 현대, 모던 타임을 언제부터 볼까? 일본부터 볼까? 아니면 해방부터 볼까? 아니면 6.25 이후를 볼까? 뭐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하게. 저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45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에 리퍼블릭이라는 이름을 쓰는 국가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쓰고 있고요. 중국도 쓰고 있습니다. 거긴 더군다나 인민이라는 더 위대한 말까지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짜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탈을 쓴 독재국가죠.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일본 아예 공화국 아닌 거 아시죠? 중국 아니고 러시아 아니고 서쪽으로 가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어떤 나라도 민주공화국 리퍼블릭 없습니다. 거기 다 공산국가들이고요. 인디아 아닌 거 아시고 있고요. 서남아시아 없습니다. 아메리카로 갈까요? 미국, 캐나다 그 정도가 우리랑 어깨를 좀 같이 할까요? 나머지 남쪽 남미에는 없습니다. 유럽, 동구 유럽 없습니다. 서구 유럽에 몇 나라입니다. 그 나라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됐지만 민도나 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수준의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봅니다. 나는 굉장한 겁니다. 제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리퍼블릭입니다. 저는 프랑스 샹송이나 프랑스 음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와 이게 뭐냐. 그다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유명한 전두환이가 그 이제 집정을 시작했을 때니까요. 도대체가 헷갈렸고요. 저 자신도 사실은 강집을 당해 갔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투사짓을 했으면 제가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그 군대 갔다 와서 보는데 제가 이제 85년도에 처음으로 이 비디오를 봤거든요. 그때 그 대학생들이 제가 81년도 대학에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85년도에 그거를 봤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 뒤로 취업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대학원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대학원 가야 되는데 뭐 공부를 전공을 정해야 돼. 그럴 때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거다. 리퍼블릭이라는 가치를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 리퍼블릭이 탄생한 나라 프랑스를 공부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읽은 책은 프랑스 혁명부터 파리 꼬뮌까지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100년사를 다룬 돌아가신 노명식 선생님의 저서였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았고요. 와, 100년을 이렇게 피를 흘렸구나. 그리고 100년을 피를 흘렸봐야 결국 성취 못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100년이 가고 나서 프랑스와 미테랑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사회당 당수였었는데요.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프랑스와 미테랑이 기억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듣고 개선문에서 웃으면서 내려옵니다. 자, 오늘 프랑스의 혁명은 완수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총 200년 걸렸습니다. 우리 45년부터 지금까지 70몇 년 걸렸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지금 제가 1990년에 프랑스에 갔는데 그때 제가 흠모에 맞지 않았던 프랑스의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소리죠.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은 기계산업, 3차가 이제 컴퓨터, 4차는 AI와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특히 리퍼블릭이라는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손가락을 한 손에 5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은 어떻게 하지? 선진국의 사례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걸 찾아서 또 우리 기가 막히게 따라했잖아요. 더 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따라할 선진국 사례가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선진국이 돼버린 거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민주주의에 관련된 의식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현상들과 투쟁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1981년에 대학교를 들어와서 노명식 선생의 책을 처음에 읽었고 어렴풋이 읽다가 나중에 복학하고 나서 다시 읽고 나서 그때는 자세히 읽었으니까요. 감동을 먹고 했었던 그 모습은 지금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40년 지나서 다시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그다음에 또 노트르담 드 파리 그 곱추 얘기 있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 배경이 된 것이 1830년이고요. 다시 18년 뒤에 1848년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이라는 건 그야말로 피를 줄줄 흘리는 혁명입니다. 콩코르드 광장에서 2,000명씩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혁명입니다. 그러다가 1871년 파리 교문이라는 내란 수준의 이제 그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을 거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징글징글하니까 피냄새가 징글징글해서 이제 그만 좀 싸우자.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렸던 꽁꼬르도 광장에 8개, 지금 가시면 8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8개 동상이 각 지역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각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물들입니다. 그 지역물들이 꽁꼬르도 광장을 하고, 꽁꼬르드라는 말이 영어의 콩코르드입니다. 화합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를 안 흘리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뒤로 약 100여 년 동안 또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게 보불 전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100년이 흘러요. 그러고 나서 1980년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민주국가가 됐었던 겁니다. 민주복지국가가 됐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는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2017년 촛불혁명까지 근 100년입니다. 우리의 민주화 역사도 프랑스의 민주화 역사에 못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리퍼블릭의 가치를 전파했던 프랑스.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제일 당황했던 건 누굽니까? 옆 나라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비가 또 이탈리아로 자기 딸 시집 보내고, 영국으로 장가가고, 다 가족이거든요. 지배 세력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기보다 가족 전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족 전쟁에, 가족 땅 따먹기에 민중이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있던 나라들이 나도 좀 큰일 나겠다, 저거 막아야 되겠다,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영웅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혁명군들을 이끌면서 그것들을 다 막아내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혁명을 반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정사에서는 나폴레옹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되돌려 놓은 사람이니까. 프랑스의 지금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 정신을 뒤있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혁명의 반혁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유배를 가고 죽지만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는 그 나라들한테 순간적으로 지배를 당했을지 몰라도 그 자유를 맛본, 민주적인 자유를 맛본 그 민중들의 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옆 나라로 갑니다. 다 변화시키죠. 그다음 마지막에 어디서 걸립니까? 가장 전제 정치가 강했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짜르, 무시무시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 1917년에 터질 때, 그때 어땠습니까? 잔인하게 터집니다. 상처가 많이 골맞다 터지면 강원도 말로 많이 아파. 진짜 많이 아프게 그냥 정말 많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갑니까? 계속 동으로 옵니다. 중국 공산화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민족주의와 계급투쟁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얽히면서 세상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잔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린 이 역사는, 제가 저 역사를 읽으면서 감동했었던 것처럼 아마도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이제 제가 일본 미얀마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은 나라에서 제가 프랑스 문학을 하면서 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 정신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처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 선생이 돼서 역설을 하는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치유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카타르시스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 중요하다. 두 번째, 의식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이 됐던 분들은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역사가 어떤 큰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지만 그 피해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인 겁니다. 저는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부심을 더 가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자부심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을 자부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지구상에, 이 세계사에 이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때 죽어간 그 수많은 민초들이 있기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민주라고 하는 어디 어림이나 있었습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저희가 경주인가인데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는 본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그런 거 없어 임마. 예?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없다니까 이 자식. 나중에 아버지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성씨가 있는 사람이 전체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누구나 다 본을 다 얻고 이렇게 양반이 다 많이 있으면 도대체 상놈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만약에 아버지 말씀 맞아서 그냥 제가 그런 말도 하지 못할 인간이었다면 지금 어느 대학 교수를 하고 앉아 있었으며 이렇게 마음 놓고 공부를 하고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가치를 믿고요. 그 가치의 위대함을 언제나 추앙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의 환갑이 됩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온 불문학, 프랑스에 관련된 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수가 못 돼서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인문치료라는 곳에 우연히 발을 딛게 되고 아주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거꾸로 더 많은 성장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렇게 15년을 지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책 중에 죄송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책 중에 제가 이제 쓴 책이 요 옆에 있는 적정인문학으로서의 인문치료라는 책입니다. 저 인문치료라는 것을 10몇 년 동안 이제 하면서 뭐 논문도 쓰고 나름대로 아까 이론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저걸 끝내고 나서 또 한 발짝 뛰어보니까 너무 건방진 거예요. 인문치료라는 표현이. 그리고 뭐 모든 사람 다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문학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름을 혼자서 적정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문학, 맞춤형 인문학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저의 15년 연구를 마무리하는 책을 하나 적었습니다. 몰리에르에 관한, 제가 이제 몰리에르라는 작가를 전공했는데요. 그 작가에 대한 이제 책을 이번에 그 몰리에르라는 작가가 태어난 지 400주년 기념이어서 그 관련된 책을 하나 쓰고 엊그저께 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광주에 이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기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굉장히 그 연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여기 오면서 제가 언제나 전남대학교하고 그 할 때면 항상 그 기대를 하고 왔었거든요. 재밌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항상 재밌었어요. 그 모임은 오랫동안 못 왔습니다. 못 오다가 제가 이제 이 책 앞에 한 권을 여기 그 전에 12년도에 저한테 와서 트라우마 센터라고 명함을 주고 가신 분이 계셔서 어떤 분한테 보낼까를 찾다가 그분 명함을 찾게 됐는데 홈페이지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그냥 모르는 분이니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이러저러하는데 이런 강연을 한번 와서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광주, 그리고 80년도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 뭐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분들은 아프죠. 힘듭니다. 끔찍하고요. 제가 군대 끌려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발 좀 그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않았었으면 하는 일이었어요. 생각이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운동 하는 애들끼리 그 출신 아이들이 학생운동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뭉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도망갔습니다. 너무 끔찍했었거든요. 다시 기억이 안 나기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지만 드러내는 것이 아까처럼 상처로 후벼 파는 일이 아니라 그 상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처인지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 자각에 저는 입문하기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세계사적으로 프랑스 역사와 프랑스 혁명사와 우리의 혁명사를 비교해서 우리 혁명사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갖는 것인지 이런 역사적인 행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많이 만들어내는 문학적인 행위, 그 다음에 그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우리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 철학이 할 일이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두 번째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정말 큰 역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온 그런 이제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저로서도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나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역사 속에서 그분들이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